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생리학이 이뤄서 운동 역학 이제 합격 온라인 스터디 시간인데요. 이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엔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특히 이과를 전공했거나 물리학을 배운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한 과목이 될 텐데요. 이론보다는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고 공식 암기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문제풀이 능력이 요구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출제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요 개념 그리고 공식만 익히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이에요. 다만 공식이 포함된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역학 같은 경우엔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해서 약 30% 이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파트들은 이제 비슷한 비중에서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량 보존 법칙, 힘 가속도,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 구심력, 원심력 개념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서 운동역학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10문제를 뽑아보고 그리고 나서 단기 기본서에서 다시 10문제를 뽑아볼 거예요. 이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2024년 기출문제 1회와 그리고 저희 저자들이 준비한 실전 모의고사가 총 4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OMR 답안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조금 더 시험에 임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시험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이 실전봉투 모의고사에서 제가 뽑은 10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인체 중심의 위치가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을 보면 지면과의 거리만 고려하면 인체의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체의 질량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는 질량 중심의 위치 변화는 균형과 운동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적인 자세에서는 질량 중심의 측면에서 이동하여 불안정해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문제의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1번이 지면과 거리만 고려하면 질량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인체의 질량 중심은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면과의 거리만으로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체 운동 분석에서 질량 중심의 이동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옳은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역학, 동역학, 운동 처방, 운동학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이제 세 번째 운동 처방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처방 같은 경우에는 역학보다는 생리학에 관련된 분야로 스포츠 과학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 역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물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역학, 동역학, 운동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해부학적인 면, 운동면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기억을 보면 운동면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실제 운동에서는 여러 운동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니은은 수평면은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고 회전 운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관상면은 신체를 상체와 하체로 구분하는 평면이다. 마지막으로 시상면은 인체를 좌우로 나누고 이 평면에서 앞뒤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니은하고 디귿이 설명이 같은 걸 알 수 있죠. 이게 둘 중 하나는 이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게 되면 정답은 이 디귿인 관상면에 대한 설명이 가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평면에 대한 설명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관상면이라고 하면 신체를 이제 상체 하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앞하고 뒤로 나누는 평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빠진 이제 2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이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회전 운동에서는 물체의 모든 점이 각각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며 회전축의 거리와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하다. 2번, 회전 운동은 주로 각속도와 선속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회전축의 위치에 따라 선속도 및 관성 모멘트 등이 달라진다. 3번, 물체의 회전 운동에서는 외부 힘이 필수적이고 힘이 없으면 운동을 유지할 수 없다. 4번, 회전 운동에서 질량 중심에서의 거리와 선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문제가 상당히 길죠. 이거 문제만 읽어도 좀 힘들고 뭔가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여기서 옳은 정답은 2번 이 정답인데 이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엔 각속도와 선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물체가 회전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단위 시간당 회전 각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선속도는 회전하는 물체의 외측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고 물체의 회전 반지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답을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에서는 물체의 모든 점이 각각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에 따라 거리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3번 같은 경우에 회전 운동은 관성 법칙에 따라 외부 힘이 없더라도 지속될 수가 있고 4번은 회전 운동에서 질량 중심에서의 거리와 선속도는 비례 관계에 있으며 거리가 멀수록 선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길고 내용이 많을수록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나중에 시험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푸실 수 있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작 분석 접근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로 비디오 분석을 포함해서 신체 움직임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의 정답을 살펴보면 2번에 정량적 분석이 이제 정답인데요. 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면 주로 비디오랑 센서를 사용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수치화하고 이를 통해 운동 동작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형태와 시간을 측정해서 객관적인 결론에 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관적인 평가와 전문가 의견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자가 동작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앞에 나왔던 정량적 분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생리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적 분석하고는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분석 역시 특정 기능이나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런 정량적 분석이나 운동 역학적 분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실 텐데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평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체 평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기역 같은 경우에 기저면의 너비가 증가하면 인체 안정성이 증가해서 평형 유지가 용이해진다. 니은은 일정한 기저면에서 질량 중심이 높아지면 인체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된다. 디귿은 기저면이 작아지면 동일한 질량 중심 위치에서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마지막 리을은 기저면의 위치나 형태가 변하면 질량 중심의 위치 또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데요. 이번에도 3개를 고르는 거니까 하나가 틀린 문제겠죠. 해당 문제의 정답을 살펴보면 이제 3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역, 디귿, 리을인데 그럼 니은이 이제 오답이라는 거죠. 니은 같은 경우에 질량 중심이 높으면 균형을 잃기 쉬워 외부의 힘이나 움직임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즉 일정한 기저면에서 질량 중심이 높아지면 인체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저하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오답이고 기역, 디귿, 리을이 묶인 3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양의 일과 음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 양의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디귿은 음의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디귿은 양의 일이 발생할 때 물체는 항상 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리을에 음의 일을 하는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되게 선택지가 많이 있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역 같은 경우에 양의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음의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시키는 경우로 마찰력이나 저항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힘이에요. 그럼 기역 니귿은 일단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디귿이나 리을 중에 오답이 있을 텐데요. 자, 디귿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양의 일이 발생할 때 물체는 항상 속도를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지만 양의 일이 발생할 때 물체의 속도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속도의 증가는 초기 속도의 힘과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리을 같은 경우에 음의 일이 하는 힘을 작용할 때 물체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마찰력과 저항력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 역시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합친 3번이 정답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근전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EMG라고 불리는데 이 근전도기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역은 운동 중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해서 근육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니은은 근육의 피로도를 평가하고 근육 활성 패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디귿은 운동선수의 심박수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근전도인데 심박수? 뭔가 조금 애매하죠? 리을은 체온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물론 피부에 붙이니까 체온을 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전도기는 말 그대로 근육에 대한 전극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라던가 심박수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엔 기역, 운동 중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니은, 근육의 피로도를 평가하고 근육 활성 패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가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전도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체온 같은 경우엔 적외선 체온기, 피부 온도 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유명한 뉴턴의 이제 선운동 법칙이 나왔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역을 살펴보면 인체에 작용하는 총힘이 0일 때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니은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증가한다. 디귿은 질량이 증가할수록 같은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감소한다. 마지막 리을은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역학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금만 방심해도 다 정답 같아요. 다 맞는 말 같거든요. 힘, 가속도, 선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 읽다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지,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선을 쫙쫙 그어가면서 문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럼 기역은 왜 오답이냐? 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맞아요. 하지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제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뉴턴 운동 법칙이 1법칙부터 3법칙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헷갈리시지 않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2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까지 한 번 더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에서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또 고르는 문제예요. 이 역학이 유난히 제가 너무 고르는 문제를 많이 가져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실전에서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살펴보면 각 운동은 물체의 모든 점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니은은 각 운동에서 각 속도는 물체의 회전 운동의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량이다. 그리고 디귿은 각 운동량은 외부에서 순토크가 가해지지 않는 한 보존된다. 마지막 리을은 각 운동은 오직 강한 힘에 의해 작용될 때만 발생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헷갈리죠. 어떤 게 정답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오답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보면 물체의 모든 점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했는데, 각 운동은 회전 운동이고 선 운동과 달리 물체의 모든 점이 동일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오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각 운동에서 각 속도는 물체의 회전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량, 크기, 방향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이제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을 보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외부에서 순토크가 작용하지 않으면 각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역시 디귿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을을 보면 각 운동은 반드시 강한 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작은 힘이라도 적절한 토크를 발생하면 회전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이 이제 오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파이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10문제 되게 순식간이죠. 하지만 저희에겐 아직 단기 기본서가 남았기 때문에 단기 기본서 10문제 바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기본서 첫 문제는 이제 운동역학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운동학과 운동역학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목이 이제 운동학적 분석과 역학적 분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 1번은 운동학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시간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한다. 이 운동역학은 힘과 토크를 포함한 운동을 설명한다. 3. 운동학은 운동의 질적 측면과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 4번은 운동역학은 물체가 받는 외부 힘과 그로 인한 반응을 분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입니다. 3번에서 설명하는 운동학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으로 운동의 질적 측면보다는 이동, 속도, 가속도 등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이 질적 측면은 운동학이 아니라 운동역학에서 더 많이 다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운동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역학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고, 해당 문제에서 공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풀고 그림으로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림은 없고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스키 점프를 하는 동작에서 이륙 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 역학 문제가 또 문제가 이런 단이 붙어요.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뭐 앞에 있는 힘은 무시한다 이러면서 조건이 붙는데, 이런 거를 또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항이 들어가면 이 역학 분석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아무튼 보기를 살펴보면 1. 역학적 에너지는 착지 직전까지 보존된다. 2. 위치 에너지는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작다. 3. 운동 에너지는 착지 직전에 가장 크다. 4.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는 착지하면서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이 위치 에너지는 스키 점프에서 점프대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크고 이후 착지 직전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최고점에서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크다 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요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엔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글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스키 점프를 뛰는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어디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은가? 이런 문제도 나오곤 해요. A, B, C, D를 적어서. 그런 문제도 조금 더 그림을 잘 보면서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지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지뢰를 가지고 예를 드는 문제들이 사람 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팔꿈치라던가 뭐 어깨라던가 어떤 동작 시에 관절에 어떤 지뢰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팔꿈치 관절에서 이두박근, 저희 이두근이죠. 흔히 알통이라 불리는 이두박근의 근력과 팔꿈치 하중이 형성되는 지뢰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그리고 해당 없음까지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정답을 살펴보면 이제 3종 지뢰가 정답입니다. 이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 3종 지뢰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근력이 하중보다 짧은 팔을 통해 작용하고 팔꿈치가 지뢰대 중간 역할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종 지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종 지뢰 같은 경우엔 힘과 하중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지뢰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그리고 2종 지뢰 같은 경우에 하중이 지뢰대 중간에 위치하고 근력이 하중보다 더 긴 팔을 통해 작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종 지뢰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체 지뢰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뢰에 대한 1, 2, 3종 개념을 조금 더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이 역학을 풀다 보면 단순히 운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중력, 항력, 부력, 외력 막 이러면서 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하지만 중력에 대한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다 중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중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도 이 문제를 쓰기 전까지 뭐 중력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력 문제가 또 역학에도 출제되고 하니 이참에 제대로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보기를 살펴보면 어디에서나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2번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계산된다. 3번은 질량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4번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4번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일단 정답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어디에서나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가 이제 정답인데요. 중력은 어디서나 같은 크기로 작용하지 않죠. 지구의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르고 특히 고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중력에 대해 옳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운동 역학과 관련 없는 변인을 고르는 거예요. 운동 역학과 관련 없는 변인. 보면은 가속도, 질량, 근전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같은 경우에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에 따른 가속도는 운동 역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량 역시 운동 역학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근전도가 나왔는데 근전도 뭐였죠? 이 EMG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걸로 운동 역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운동 역학은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일단 X를 쳐놓고 마지막 운동 에너지를 보게 되면 운동 역학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물체의 질량과 속도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이제 3번 근전도가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해부학적 자세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해부학적 자세를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역학에서 이 해부학은 좀 해부학의 영역이 아니냐 하지만
이 해부학적 자세가 없다면 결국에 선운동, 각운동 이러한 운동 역학적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운동 역학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른 건데요. 여기 보면서 아닌 내용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2번 인체는 직립해서 서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3번 각 분절의 운동 방향과 기준은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4번 팔은 엄지손가락이 전방을 향하며 손바닥이 몸통을 향하게 해야 된다. 이 해부학적 자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좋은 점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거나 의자에 앉아서 한번 차렷한 상태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뭔가 어색한 동작이 있어요. 우리가 서서 시선 정면을 향하고 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런 운동 방향 그리고 운동에 대한 기준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3번 역시 정답이겠죠. 근데 4번이 약간 어색해요. 직접 해보시면 어색함을 느끼실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전방을 향한다. 뭔가 손바닥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팔이 몸통 옆에 위치하고 손바닥이 몸통이 아니라 이제 앞을 향하게 해야 옳은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이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해부학적 자세 딱 취하시면서 이 자세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근전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근전도 검사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골격근 수축에 관련된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2번은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체 분절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3번은 근전도 검사에 사용되는 전극은 표면 전극과 삽입 전극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4번은 근전도 신호의 분석을 통해 근육 활성의 세기와 패턴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저희 근전도 문제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의문이 가는 문제가 있죠. 신체 분절의 위치. 이 근전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근전도는 내가 측정을 원하는 부위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의 정기적 신호를 보내 측정하는 거지 근육의 상태와 관련된 이런 빈절 위치 관련된 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이 오답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설명들은 다 근전도 측정에 옳은 설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물리량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운동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량 중 단위가 다른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역도에서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리는 파워, 높이뛰기에서 지면 발력이 인체에 가해지는 역학적인 일, 장대 높이뛰기에서 장대에 축적된 탄성 에너지, 이렇게 4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정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정답을 살펴보면 2번이 정답입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여기서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는 파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파워라는 것은 에너지가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와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 가지 측정을 하다 보면 와트 단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윙게이트라던가 이런 운동검사 장비에서 와트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엔 단위가 와트가 아니라 줄의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와 줄은 엄연히 다른 단위로 이 2번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올리는 파워가 이제 혼자 다른 물리량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한번 숙지하고 있으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적용해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9번 문제는 걷기 동작에서 측정되는 지면 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면 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면 발력기로 측정할 수 있다. 지면 발력인데 지면 발력기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이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한 값이다. 이게 지면 발력기인데 발이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한 값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걷기 동작 중 신체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는 데 활용된다. 이것도 말이 되죠.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정답을 살펴보면 함정이 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발이 지면 발력기인데 발이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값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면 발력은 신체가 지면에 가하는 힘의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면이 신체에 가하는 발력을 측정한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1번과 3번 역시 맞는 설명으로 2번이 이제 틀린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면 발력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찍으시면 약간의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에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이네요. 마지막 문제는. 자, 1번 보기를 보면 신체의 각 부위가 차지하는 질량 비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2번은 신체가 자유롭게 회전할 때 그 회전축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번 인체의 두 발이 지면에 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의 자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게중심이니까 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포커싱을 제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면 이 무게중심은 신체가 지면에 있을 때문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을 때도 항상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중심이 항상 있죠. 그래서 낙하하는 사람에게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낙하할 때 머리부터 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점점 아래로 중심이 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정답은 3번 두 발이 지면에 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다가 오답입니다. 항상 우리 몸의 중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마치면서 저희 마지막 시점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엔 25년에 선운동과 각운동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부분 나오는 형식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연도마다 특이하게 변하는 성향 없이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실제 이런 모의고사 적용을 해본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강조했듯이 역학은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나 마찬가지지만 역학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약간 혼동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역학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시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